살림마이스 디스커버리 그나물의 땀밥 인터뷰 프로젝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되게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우리 구글의 유튜브 컨텐츠 파트너십 부장님이시고 또 최근에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을 제가 알게 된 지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책이신 맞습니다. 거죠. 무지막지하시네요, 정말. 틈틈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책을 무지막지하게 쓰시는 어떤 분이신데 구글 유튜브 컨텐츠 파트너십 부장님이신 안정기 부장님을 오늘 모셔서 크리에이터 시장에 대한 얘기와 그 크리에이터 시장과 우리 산업이 뭘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리허설을 오늘 1시간을 이미 했네요. 1시간은 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한번 리뷰를 해봤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본인께서 본인의 소개 그리고 소속 또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이제 구글 코리아 유튜브 파트너십 팀에서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 직장은 제가 CJ ENM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이 크리에이터 쪽 일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됐어요. 10년. 예, 몇 10년 년에 시작하신 거죠? 그럼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 제가 상반기에 CJ ENM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대략 이제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네.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와 계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CJ ENM에서 했던 게 당시에 이제 CJ ENM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그게 거의 그 당시에도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업이었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당시에 TF가 꾸려져서 그게 지금의 이제 다이아TV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되었죠. 그때 사실 다이아TV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게 TF였어요? 정식 저희가 팀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TF로 시작을 했다가 네. 팀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엔 크리에이터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MCN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크리에이터들을 모으는 사업을. 네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이아TV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CJ ENM에서 일을 하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제가 이직을 했었었고요.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제 연예인분들도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의 채널과 컨텐츠를 같이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요? 몇 분만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G.O.D 박준영 님하고도 채널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자동차를 주제로 채널을 같이 만들었었고 요새 하잖아요 또. 요즘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자동차 채널도 같이 했었고 초아님이랑도 같이 했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티스트 분들의 채널을 처음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런 것들 관련된 좀 비즈니스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다가 네네. 이제 구글 코리아 유튜브에는 이제 21년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뵀을 때가 CJ ENM 계실 때요. 맞아요. 예. CJ ENM에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비드콘이라는 행사를 다녀오셔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게 아니라 비공식 석상에서 비드콘 행사를 다녀왔더니 세상에 이런 행사가 있다더라라고 어떤 그 발표를 해주시는 행사를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 행사였잖아요, 사실은. 맞지. 2018년도인가? 네. 그 행사에 제가 가서 듣다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 비드콘이라는 행사를 그 전에 이미 알고 있긴 있었지만 누군가가 비드콘을 갔다 왔다는데 게다가 그분이 CJ ENM 사람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때 강북에 있는 위워크인가 어딘가 했었죠. 맞아요. 기억도 좋으십니다. 네. 기억이 나요. 이미지가 몇 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위워크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CJ ENM 계셨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 갔다가 구글 구글로. 유튜브로 예. 굉장히 뭔가 정점으로 잘 가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네. 직장 생활도 약간 하나의 버티컬을 잘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맞아요. 사실 자기 좀 주력 분야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제 그 주력 분야가 지난 10년간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J ENM에서는 정말 크리에이터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의 네. 매니지먼트부터
사업 비즈니스 개발까지 일을 했었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 역량을 바탕으로 셀럽들의 채널 기획 제작과 그걸 비즈니스화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와서는 하나의 정말 플랫폼으로서 그런 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해봤던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네. 이 보면은 약간 커리어적으로 전체적인 연장선이 쭉 있다 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제가 좀 지향했던 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CJ ENM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좋았지만 당시에 이제 조금 더 디지털에 가까운 이러한 사업을 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생겨서 거기로 갔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생태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에 가고 싶다라는 네. 생각들이 유튜브까지 오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인 게 MZ 세대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버티컬하게 딱 정해놓고 그걸 막 디깅을 해서 회사를 옮겨가면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CJ ENM에서 내가 이 일을 했으니 요걸 발판으로 카카오엔터에서 뭘 하고 자 그러면 해봤으니 유튜브라는 정점에 가서 내가 뭘 해보고 대단한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책을 감사합니다. 쓰시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책도 쓰시고 예. 부지런하기까지 하시고 최근에는 네. 이제 제가 지난 10년간 좀 네. 산업에서 봤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좀 올 것 같은 미래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좀 약간 큰 주제로 책을 쓰게 그러니까요.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튜브부터 챗 GPT까지 나만의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웹 3.0 시대의 새로운 수익의 기술이라고 출판사에서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저는 이게 수익의 기술을 그래서 이렇게 읽었다가 이게 아니라 진짜 산업에 대한 해안이 가득한 책이더라고요. 사실 수익의 기술보다는 맞아요. 산업에 대한 해안이 더 많은 책이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 관련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쪽 일을 하시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으셨을 텐데 네. 뭐 정말 재미있었던 일 몇 가지를 말씀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과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네.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케냐로도 다녀왔었습니다. 케냐에 예. 네. 케냐에도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케냐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교육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한국에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네,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이건 유튜브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코이카로서 예, 이제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네. 다른 어떤 프로덕션과 함께 제가 연락을 받은 건데 네. 이제 케냐에서 이 아이들도 미디어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네. 근데 유튜브 쪽 전문가가 케냐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이걸 통한 수익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케냐에 오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 한 번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교육하고 돌아오고 19년도에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제가 가가지고 교육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거 대단하시네. 이거는 그러면은 휴가로 간 거예요? 개인 휴가 내고 갔었죠. 개인 휴가 내고 업무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휴가를 잘 안 써요. 아껴놨다가 네. 이럴 때 쓰는 거죠. 해가지고 야. 2018년도에 가고 싶고 원래 사실 2020년에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갔었어요. 며칠을 갔다 오셨어요, 케냐에? 제가 일주일 갔다 왔었죠. 야, 유튜브 선생님으로.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서 컨텐츠 기획하고 컨텐츠 제작하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수익화의 기능들이 있는지도 설명도 해주고 야. 사실 가서 되게 중요한 동기부여죠. 이제 동기부여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왜냐면 사실 케냐가 일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쵸.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의 맞아요. 뭐 트래블과 관련된 여행 산업만 발달되어 있지 어떤 서비스업이라든 다 기타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어떤 제조업이 발달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케냐에 있는 선생님들도 고민인 게 아이들이 가질 직업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그냥 케냐에서 잘 되면은 호텔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일부 서비스업에서만 일을 하지 네.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거부가 가치 산업에 대해서. 네네. 근데 마침 뭔가 해서 사실 제가 이때 갔을 때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쳤지만 제가 대학생들도 가르쳤었어요. 케냐에도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케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학교의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이렇게 초청이 왔어요. 특강처럼 갑자기 내일 시간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마침 이제 케냐에 그때 막 4G가 깔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이 막 보급되고
4G가 깔리는 중이라 약간 그런 관심들이 한참 많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하시네. 진짜 저번에도 우리 비드콘 얘기를 이따가도 하겠지만 비드콘도 휴가 내고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열정이 개인적으로 이쪽 영역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재밌는 산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젠지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젠지와 관련된 에피소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친구들을 저희가 전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당시에 그래서 그 친구들 교육도 해주고 그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친구들은 저희 다이아TV에 가입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미 2015년도 때는 사실 크리에이터란 개념도 많지 않던 시절이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 한다고 하니까 전국에 한 1000명 정도 아이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고 저희가 총 10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경쟁률 엄청 경쟁률이 세네요. 엄청 셌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선정된 10명의 친구들을 교육도 해주고 저희 다이아TV 가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어떻게 됐냐? 막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막 틱톡 팔로워 100만 이런 친구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까가 굉장히 제가 재밌게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들이고요. 또 여기서 좀 재밌었던 포인트들은 그 친구들이 대학교를 갈 때 요즘 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선택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접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도 아이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 것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컸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러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지만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이 하고 그거를 대학교 갈 때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자녀 교육에도 이러한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11살짜리 딸이 제페터와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와 동숲에서 나오지를 않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데 그것도 뭔가 계속 그 시장이 얘네한테 일상이라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 사실은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부모님이 이해하고 같이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 제페토 같이 하기 어렵다. 그럴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이거를 오픈해서 할 수 있지. 아이한테만 온전히 맡기기에는 이 디지털과 관련된 활동들이 부모님이 봤을 때는 좀 매니지먼트 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같이 참여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컨트롤 나오면서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시간 블로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렌탈 하는 거 그거를 다 해놨는데 어디서 비번을 찾아서 우회로 들어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 다른 우회로 들어가는 VPN은 아닌데 우회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 비번을 깨고 얘가 더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러 오신 건데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어떤 진짜 정의 그리고 진짜 시장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동영상 찍어서 돈 버는 플랫폼이 뭔가가 시장이 아니라 이 의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저자로서 또 업계 10년을 계셨던 경험으로서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건 제가 1987년도 방송 이 편성표를 가져온 건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영상 프로그램이 하루에 70개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랬네.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 너무 익숙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하나에만 지금 하루에만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고 있죠. 그쵸. 근데 그게 비단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플랫폼들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그 컨텐츠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같은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크리에이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실 이제 최근에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만나면서 미디어들이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디지털 공간에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사람들, 꼭 비단 영상뿐만이 아니거든요. 네네.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네. 웹툰,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사람을 바로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이 비단 컨텐츠 창작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하나의 비즈니스를 운영한 창업가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의 팬들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로 지금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크리에이터들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플러스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창업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때 이제 이들이 자기의 팬덤을 바탕으로 IP라든지 어떤 개인의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자기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 크리에이터라는 게. 일단 저는 지금은 모두가 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러한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시대, 네.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 시대에는 사실 누구나 다 자기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크리에이티브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언제든지 내가 조직에 덜 의존하면서도 네. 나의 컨텐츠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그러한 영역을 평소에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장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방금 뭐 조직에 기대지 않고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들어도 돼요? 뭐 사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사실 유튜브는 잘 되는 거죠. 네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그 2022년도 기준으로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라는 그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 이런 기관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관련된 뭐 리서치 회사인데 네네. 여기서 전체적으로 작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규모를 140조 원 정도로 봤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지난달에 네. 자료가 나왔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2022년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을 250조로 봤어요. 250조 예, 원. 250조 원.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큰 시장이죠.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뭐 3배에서 6배 정도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도 해요. 모든 개인이 창작자가 돼서 모든 어쨌든, 개인이 창작자가 되고 수익을 내던 아니면 보이스 아웃을 하던 뭐 이런 세상이 와야 된다. 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왔고 이미 그 시장이 상당히 커서 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되었고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10년 전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때는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감이지만 거의 한 100배 이상 컸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100배? 예, 최소 100배 이상은 아마 이 시장이 커진 것 같아요. 엄청난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건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특히 그 지난 10년간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거의 아프리카 BJ라고 불리우던 사람들만 있던 맞아요. 시장이 지금은 사실 뭐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 3위가 크리에이터일 정도로 성장을 했고, 요즘 뭐 직장인들의 2대 로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퇴사하기, 유튜브 하기. 그래서 퇴사하고 유튜브 하기가 뭐 직장인들의 로망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퇴사해서 유튜브에서 그거로 수익을 만들어서 살겠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뭐 자아실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그 정도로 지금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근데 거기에 백그라운드에는 이와 관련된 굉장히 탄탄한 지금 어떠한 비즈니스 구조들, 경제 구조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딸도 11살인데 12살이구나. 12살인데 그 제페토 안에서 무슨 아이템을 만들면 팔 수가 있대요. 맞아요. 예.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얘가. 예. 학교 갔다 오면서도 와서도 계속 뭐 만들고만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아이패드를 사겠다는 거예요. 오. 근데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더니 자신 있게 아빠한테 아이패드를 사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 계셨는데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때 100배 정도 신장을 했고 이게 확실하게 더 클 시장인 건 맞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안에 시장이 막 이렇게 뭐 군웅할 거 할 텐데 지금 또 생성형 AI 이런 게 이제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동안 우리가 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걸 굉장히 클래식한 방식으로 만들다가 생성형 AI가 나왔으니까 뭔가 효율성도 달라지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까요? 이 시장이. 사실 생성형 AI가 아마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특히 크리에이터들에게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얼핏 드는 생각은 네. 잠깐만요. 장벽을 좀 넘겼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생성형 AI가 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저 어릴 때 국민학생, 초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은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포토샵을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포토샵. 방과후 활동으로. 그렇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초등학교 네. 3학년 때인가 네. 갑자기 학교에 포토샵 과정이 생긴 거예요. 방과후 활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저도 포토샵을 막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지금도 아쉬운 게 그때 포토샵을 더 전문적으로 배웠으면은 제가 더 어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할 수가 네.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 이제 이러한 포토샵 같은 창작 툴이 생기면서 이미지와 관련된 굉장히 큰 시장들이 열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툴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재가공해가지고 네. 어떠한 자기만의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전 생성형 AI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낮은 컨텐츠 생산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네네. 왼쪽에 있는 이 사진들 있잖아요. 네. 이 사진들은 몇 년도에 어느 나라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 같으신가요? 저는 홍콩 같은데? 홍콩 같죠? 네. 홍콩에서 저 공부도 홍콩에서 하셨었고요. 몇 년 있었죠. 예. 네. 한 홍콩 느낌이 확 나네요. 세 개 다. 네, 그래서 한 네. 8, 90년대 홍콩 느낌이 나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사진은 네. 8, 90년대 홍콩 사진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8, 90년대 홍콩 사진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생성형 AI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든 사진이에요. 아, 그럼 생성형 AI가 그냥 조작을 해낸 사진. 조작을 실제로 해서 이 공간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 거죠. 아, 사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생성형 AI들이 어떤 사진에 밀접할 만큼의 이러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보면은 원래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젠1이라는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점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군요.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은 굉장한 수 작업들과 엄청 필요하죠. 많은 사실 비용들이 네.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런 툴들로도 크리에이터들이 충분히 네. 새로운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낸다든지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소설을 쓸 때 챗 GPT나 아니면 바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과거보다도 거의 10분의 1 수준의 시간을 투여하면서 컨텐츠를 네.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챗 GPT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거의 바드도 포함되는데 바드 예. 바드 바드 잘 이상하게 하던데. 근데 엄청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인터넷에 그 비할 만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모든 거를 되게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인터넷이 우리의 엄청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 것처럼 네. 생성형 AI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이제 비약적으로 높여내고 컨텐츠 창작의 영역에서 특히 더 많이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주식을 사야 되나요? 구글 뭐든 사야 되는데 아유 이게 확신을 못 하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길로 가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서랑 크리에이터랑 같은 개념인 건가요? 저는 사실 사람마다 정의하기가 달라요. 근데 저는 크리에이터랑 인플루언서는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살짝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기본적으로 저는 컨텐츠 창작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는. 근데 인플루언서는 사실 컨텐츠 창작과 상관없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조금 더 컨텐츠를 직접 창작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팬덤을 모으고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좀 더 영향력에 많이 방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마케팅 아니면 어떠한 판매에 조금 더 초점화가 되어 있는 게
인플루언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크리에이터는 창작의 개념이 좀 더 많고 고, 인플루언서는 마케팅의 개념이 조금 더 많다. 맞습니다. 해서 어떠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세일즈를 한다 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크리에이터는 이런 컨텐츠를 창작을 통해서 네. 새로운 가치를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는 데서 조금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수익 창출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뭔가 우리 영역이랑 같이 하면 좋은, 왜냐 우리 영역도 마케팅 영역이니까 같이 하면 좋은데 자꾸 수익만 생각을 하네라는 이제 그런,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크리에이터랑 인플루언서는 창작자와 마케터의 약간의 차이가 있겠네요. 살짝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이 저도 조금 좋은 게 자기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가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네. 컨텐츠를 기반으로 팬덤을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덤을 모으는 방식이 예. 뭔가 창작한 자기가 기획한 내용들, 기획자들이네, 그죠? 기획자들인 거죠. 좋습니다. 그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책도 쓰시고 크리에이터 시장에 오래 계셨는데 아까 모두에도 하나 얘기를 우리가 하다가 나왔지만 2018년에 비드콘을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그걸 리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난 비드콘 다녔는데 이렇게 좋더라, 이런 행사였더라. 비드콘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비드콘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 비트코인은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다녀온 사람입니다. 몇 번 다녀오셨죠? 제가 미국 비트코인 5번에 그리고 유럽 비트코인을 한 번 다녀왔었죠. 유럽에도 비드콘을 했었어요? 201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도 비트코인을 한 번 했었어가지고요. 그때 거기 유럽은 다녀오시고. 그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미국을 벗어나서 그전까지 네. 미국에서만 하다가 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네. 유럽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네. 궁금해가지고 18년도 때 제가 유럽 비트코인도 갔다 왔었죠. 그것도 다 휴가로 갔다 오셨죠? 개인 휴가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엄청나시네. 그래서 비드콘은 어떤 행사인가요? 비드콘. 일단 비트코인은 비디오 플러스 컨퍼런스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비트콘이거든요. 네네. 즉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비디오와 관련된 가장 큰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비트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컨퍼런스가 있고, 네. 컨벤션이 있고, 네. 서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컨퍼런스에서는 저 같은 산업 종사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산업 종사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미팅을 하기도 하고 네. 아이디어를 거의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컨벤션이 있어요. 컨벤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스들이 설치가 되고 네네.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이 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컨벤션이 또 같이 돌아가고 서밋의 개념도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와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팬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크리에이터들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연간 한 9만 명에 가까운 팬들이 이 행사에 몰려듭니다. 9만 명. 9만 명 정도가 네네. 오죠. 예. 어디서 하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메인은 LA에 있는 애너하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너하임에서. 디즈니랜드 근처에서 하고 있어요. 디즈니랜드 근처에서. 예.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네. 지금 거의 매년 하고 있죠. 지금. 올해 비드콘도 가실 생각이신가요? 올해 비트코인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죠? 6월 중하순에 합니다. 중하순에. 6월 20일쯤 올해 합니다. 올해 비드콘에 특별하게 기대하는 점이 있으세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비트코인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러다 이제 만 3년이 넘어서 다시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인 만큼 네. 제 생각에 엄청난 아마 열기가 있을 거고요. 지난 3년간 못 가서 막 안달나 있던 팬들과 산업 종사자들이 모일 것 같고 네. 특히 생성형 AI가 올해 아마 가장 큰 화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와 네.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많은 사실은 종사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네. 제가 보면 이 비트코인이 시장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빨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아마 이 이후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약간 전 세계에 약간 앞으로 1년 정도까지는 이 행사에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가 최근에 그 크리에이터 분들끼리 만들었던 행사인데 예. 그 뭐 2명의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들었던 행사인데 최근에 이 행사가 파라마운트가 인수를 하고 맞습니다. 유튜브가 그동안 오랫동안 스폰서를 하다가 작년인가는 틱톡이 스폰서를 하고 이런 행사로 굉장히 규모가 좀 이렇게 와이드해지고 영역이 좀 넓어지고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파라마운트로 넘어가면서 뭔가 삐끗해진다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비드콘 행사의 조금 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비드콘은 크게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인더스트리를 중요시 여기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즉 팬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이 커뮤니티, 네네. 한마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팬들과 크리에이터들 간의 한마디 온오프라인 미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자기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공개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인더스트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인더스트리 종사자들이 다 모이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